자, 교재 이제 72쪽을 보도록 합니다. 손해배상과 보증 설정이에요. 자, 그러면 그 우리 법 30조에 지금 근거합니다. 그래서 이제 원칙과 예외로 지금 현재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칙에 되어 있는 부분이 일단 30조 1항, 예외로 되어 있는 사무소 제공에 따른 책임, 이것이 바로 30조 2항이에요. 자, 그럼 원칙 부분을 보시면 개업공사는 중개 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할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사무소 제공에 따른 책임이라고 돼 있죠. 거기 보시면 개업공사는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할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랬어요. 이게 30조 1항과 2항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보겠습니다. 이 손해배상에 대한 부분인데요. 먼저 생각을 좀 해보고 할 점이요. 우리 법에 직접 개업공사의 손해배상 규정을 두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법에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개업공사는 의뢰인에게 손해 비면 손해배상 책임 지겠죠. 그때는 우리 법에 규정이 없다면 민법이 보충제로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손해배상 책임을 져도 될 텐데 왜 우리 법에 직접 규정을 두고 있을까? 이거는 중개행위 하다가 손해 핀 경우는 우리 보증기관이 같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의뢰인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 일단 손해배상 규정을 우리는 직접 두고 있고, 그렇다면은 우리 손해배상 규정은 개업 공인인계사나 그 업무를 보조하는 자, 이자에 한하여 적용이 되는 거지, 이 개공이나 그 보조원이 아닌 제3자한테는 우리 법상 손해배상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개공이나 그 업무를 보조하는 데에서만 일단 우리 법상 손해배상 규정이 적용됩니다. 그럼 지금 우리 법 30조 1항에 뭐라고 돼 있냐면 개업공사가 대전제가 중개행위 하다가 손해 입혀야 돼요.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이죠. 일부로 또는 과실, 실수로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겠대요. 그때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결국은 고의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거 아니에요? 그럼 고의 과실을 민법에서는 귀책사유라고 불러요. 그렇기 때문에 그 귀책사유라고 부르고 귀책사유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의 성격을 과실 책임이다, 이렇게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0조 1항은 개업공사의 고의 과실에 의한 과실 책임을 규정을 한 거예요. 근데 30조 제2항이거든요. 30조 제2항은 개업공사가 자신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한 거예요. 그랬다가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게 되면 그때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랬어요. 그럼 사무소 제공했다 손해 핀 경우는 개업공사의 고의 과실을 요구하지 않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을 무과실 책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무과실 책임이다. 이거는, 이 얘기는 개업공사가 무조건적인 책임을 진다는 얘기입니다. 자신에게 고의 과실이 없음을 항면하지 못해요. 그럼 사무소 제공 손해배상 책임이 이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A 개업공사의 사무소인데 이 사무소에서 갑과 을 간의 거래가 있었던 얘기예요. 이 거래를 A가 소개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와서 소개했다는 얘기예요. A는 사무소만 제공했을 뿐이죠. 그런데 갑과 을이 손해 입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때는 A는 무조건적인 책임을 져라 이거죠. 왜 그랬을까? 이 다른 사람을 당초에는요, 무등록업자를 상정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자가 이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는데 도망가고 없잖아요. 그럼 갑과 을이 피해를 입더라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무소 제공했던 네가 이 타이틀을 제공했으니까 네가 책임을 져라, 바로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사무소 제공이나 손해배상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법상 갖고 있는 손해배상에 대한 내용이고, 자세한 내용 우리가 기본서가 나오면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요. 그럼 이제 중개행위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이런 문제가 좀 있긴 있는데 이거는 대법원이 대단히 넓게 해석해요. 그래서 용어의 정의상 중개행위 범위보다는 이쪽을 훨씬 넓게 해석하고 있고요. 업무 관련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이건 중개행위하다 입힌 경우로 보고 있어요. 일단 자, 그러면 이러한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서 우리 법은 보증을 이제 세우도록 했죠. 이게 보증 설정이라고 해요. 이게. 그래서 이제 보증 설정으로 들어가는데 이걸 업무 보증이라고도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교재 그 73쪽에 지금 보증 설정 부분이 쭉 나와 있잖아요. 그럼 이제 기본 내용은 우리가 일단 짚고 넘어왔어요. 그래서 보증 설정 시기의 대전제는 언제냐? 중개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예요. 중개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보증을 설정하여 신고까지 모두 마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업무 개시 전에 보증을 설정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보증 설정의 방법도 우리가 이미 들어봤죠. 서울보증보험이 있죠. 여기에 가입을 하거나 협회 공제가 있습니다. 공제 가입을 하거나
이 공제는 협회 공제만 인정한다고 그랬어요. 농협 수협 공제 인정 안 합니다. 그 다음에 법원에 가서 예치를 해놓는 제도가 있다고 그랬죠. 이게 공탁이에요. 그래서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로 이렇게 설정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그 설정 금액은 얼마냐? 얼마를 가입하고 얼마를 공탁해야 되느냐? 이 문제인데 법인이 아닌 계공입니다. 개인이에요. 개인의 경우는 1억 원 이상이라는 거 들어봤고, 법인인 계공은 2배죠. 법인인 계획공사는 2억 원 이상을 설정을 해줘야 되고요. 근데 법인이 분사함수를 설치하잖아요. 그럼 분사함수 설치하면 분사함수를 둘 때마다 1억 이상이죠. 1억 원 이상의 보증을 추가로 설정하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 추가로 의미를 주의하라고 그랬는데 법인은 사실상 보증을 하나로 끊는다고 그랬죠. 그럼 예를 들어서 주된 사무소가 있는 이제 광명시에 있어요. 이 법인은 여기에 기본적으로 얼마 끊겨 있다고요? 2억. 근데 이 법인이 만약에 종로구에 분사무소를 둔다. 그럼 1억 추가하라는 얘기죠. 강남구에 둔다 1억 추가, 의왕시에 둔다 1억 추가. 둘 때마다 1억씩 추가해요. 그럼 법인이 만약에 분사무소를 3개소를 뒀다면 이 법인의 최소 보증금이 얼마 된다는 거예요? 최소한 5억이 돼야 되죠. 그래서 이 분사무소에서 하나에서 사고가 나게 되면 이 법인은 토탈 5억 가지고 지급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의뢰인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 분사무소를 법인은 둘 때마다 1억 이상의 보증을 추가 설정합니다. 이거 생각보다 잘 물어보니까 이해를 일단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특수법인 따지고 가야 되죠. 우리 특수법인 있지 않습니까? 뭐가 기억나십니까? 지역농협, 산림조합, 산업단지관리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특수법인이에요. 이들은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데 특수법인은 업무보증, 보증에 대해서 무조건 설정해야 됩니다.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건 의뢰인보조직이기 때문에. 근데 특수법인은 기본적으로는 얼마 이상이 해야 될까요? 보증을? 법인이니까 2억 이상이에요. 2억 이상인데 특수법인에 대해서 딱 한 군데를 받았어요. 그게 누구냐면 지역농협이에요. 그래서 특수법인 중에 우리 지역농협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보증을 1,000만 원 이상만 설정하면 돼요. 왜 봐줬는지는 저도 몰라요. 그래서 이건 농지가 예전에 쌌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일단 보이는데 1,000만 원 이상을 설정을 지역농협에 해주면 됩니다. 나머지는 그럼 2억 이상이에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금액을 일단 이해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교재 73쪽에 말이에요. 양괄호 2번 중개 완성시라고 돼 있죠? 그러면 이렇게 설정하여 등록한 층에 모두 증빙서를 갖춰 이제 신고 들어가는데 중개가 완성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보증 관계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사본도 교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개가 완성됐을 때 설명하는 거예요. 이건 계약 체결시를 얘기하죠. 쌍방 모두에게 설명해야 되고요. 쌍방 모두에게 일단 사본도 교부를 해줘야 됩니다. 일단. 그러면 이 대목에서 우리가 주의할 점이요. 중개 완성됐을 때 쌍방 교부 서면 있죠. 세 가지 다 나왔어요. 다 나왔습니다. 중개가 완성되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쌍방 교부해야 되죠. 한 부 보관해야 돼요. 몇 년? 5년. 거래계약서는 5년. 그 다음에 중개 완성되면요. 확인설명서를 작성하여 쌍방 교부해야 되죠. 그 다음에 한 부는 보관해야 돼요. 몇 년? 3년. 확인서면 3년. 그 다음에 중개 완성되면요. 보증관계에 대하여 쌍방 모두에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사본도 쌍방 모두에게 주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요. 중개가 완성되면요. 세 가지 서면이 완세트로 언제나 나가는 겁니다. 완세트로. 그래서 거래계약서, 확인설명서, 보증관계증서. 보증관계증서는요. 보관서류가 아니에요. 게시해야 할 사항입니다. 게시하려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예요, 이거. 자, 그래서 이제 중개 완성 시는 언제나 쌍방에게 세 가지 서면이 완세트로 나간다. 같이 기억을 해 주시고요. 이거. 근데 이것도 생각을 해보면요. 계약서 도장 딱 찍었거든요. 그러면 보증관계 설명하라고 그랬죠. 그러면 손님한테 자, 이 계약서 도장 찍어서 이제 이 거래가 혹시 잘못되었고 내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면 이 공제증서가 책임을 질 겁니다. 제가 도망가면 이 공제는 뭐 인천시 저기 구월동에 있는 지부에 들어갔고 금액은 1억이 들어갔고 기간은 뭐 12월 20일까지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손님이 굉장히 불안해지겠죠. 가뜩이나 지금 현재 이 계약공사에게 사기당하지 말아야지 이런 이제 인식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는 그래도 브리핑할 의무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감만 잡아두시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뭔지 알죠? 그러면서 이제 실무적으로 슬쩍 넘어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교재 74쪽으로 가면 보증의 재설정이란 말이 나오죠? 보증의 재설정은요,
보증기간이 만료가 됐잖아요. 그럼 다시 설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증기간이 만료가 돼버리면 이때는 그러니까 보증기간이 만료가 되면요, 기간 만료일까지 보증을 다시 설정하여 등록관청에 신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우리 세금 같은 경우는 납부일이 공휴일이면 다음날 납부해도 체납 아니잖아요. 보증은 체납이에요. 그러니까 보증은 만약에 기간 만료일이 공휴일이잖아요. 그럼 그 전 까만 날에 다시 설정한 신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그 정도 감 잡아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와 있는 내용이 보증금의 지급 청구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보증금의 지급 청구가 나와 있는데 손해 입은 중개 의뢰인이에요. 손해 입은 중개 의뢰인께서 보증기관을 상대로 보증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거예요. 이때 어떤 서류를 내야 되는가, 이게 이제 언급이 돼 있는데, 어쨌든 이때는 개업공사가 손해배상에 대한 합의를 해줬잖아요. 그럼 합의서를 제출해야 돼요. 합의 안 해주면 소송해갖고 판결을 받아가야 되죠. 그래서 이제 판결문을 내도 지급을 해줍니다. 그러면 일단은 이제 보증기관에서 의뢰인에게 지급을 했어요. 지급하게 되면 이 보증기관은 지급한 금액을 그대로 우리 개업공사에게 다시 청구를 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결국은 보증보험 공제, 공탁, 이제 공탁은 구상의 문제가 생기지 않지만 보증보험이나 공제는 보증을 서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로 지급을 하게 되면 그대로 이제 개공에 다시 청구 들어옵니다. 이걸 구상권이라고 불러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제 보증보험은 무늬만 보험이에요. 무늬만 보험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동차 보험 같다고 이해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보증을 서주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대신 지급하게 되면 구상이 다 들어오는 겁니다. 만약에 구상이 안 들어오면요, 저는 이 강의 안 하죠. 뭐하러 강의합니까? 의뢰인 가슴에 못 박으면 안 되니까 한 100억 정도 보증보험이나 공제 들어놓고 사기치고 다니면 되지. 그래서 어쨌든 구상 다 들어오니까 이건 사고 내지 말란 얘기죠. 자, 그럼 그 정도 이해하고요. 그러면 우리 개업공사가 보증기관을 통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손해배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새로운 손해 발생을 대비해서 보증보험 공제에 다시 가입을 하거나 공탁금 중에서 부족한 금액을 채워넣어야 돼요. 재가입 또는 보전을 해줘야 되죠, 이게. 이걸 며칠 내야 되냐면 15일이에요. 그래서 보증기관을 통하여 손해배상을 했다. 그러면 15일 내 재가입 보전을 해줘야 됩니다. 며칠이라고요? 15일. 그래서 이제 우리 공인인사법에서는 유일한 15일이 또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감만 잡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공탁금 회수 제한이라는 게 있거든요. 공탁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제 공탁금 회수 제한인데 우리 교재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언급이 좀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요건 알고 가자고요. 공탁으로 만약에 보증 종류 중에 공탁으로 보증을 설정했잖아요. 그럼 이제 공탁금에 대해서는요, 일정 기간 동안 회수를 제한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건 이제 의뢰인 보조치예요. 이 공탁금은요, 우리 개업공사가 폐업을 하거나 사망을 했잖아요. 그래도 이 공탁금에 대해서는 폐업 사망한 날로부터 3년 동안은 회수를 못 해갑니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 개업공사가 2019년 12월 20일부터 2020년 12월 20일까지 서울보증보험에 가입을 했던 거예요. 이거를. 그리고 12월 20일까지 이렇게 하죠. 개업공사가 중개업을 영위하면서 공탁으로 보증을 설정했던 거예요. 공탁으로. 그리고 폐업을 했어요. 그럼 공탁금을 바로 회수해 갈 수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 의뢰인이 말이에요. 이때 서비스 받은 의뢰인이 폐업 후에 손해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럼 손해배상 청구할 거 아니에요? 근데 돈 없다 오리발 확 내밉니다. 그러니까 피해를 입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개공이 폐업을 하더라도 공탁금은 몇 년간 회수금지라고요? 3년간은 묶어두는 거예요. 그래서 실무적으로 공탁은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부동산 한 사람이 1억을 묶어놓는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더군다나 폐업을 하더라도 3년간 회수도 못 하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차라리 방석을 만들어 쓰고 말지 공탁은 이제 실무적으로 안 합니다. 일단. 자, 그럼 이제 그 정도 이해를 해 두시면 되겠네요. 여기까지. 이게 바로 이제 손해배상과 보증 설정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74쪽에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 제도가 등장하죠? 이걸 보겠습니다. 이거를 지금 현재 24회 시험 이후에 쭉 안내다가 30회 때 출제가 됐었죠. 그래서 이제 선진적인 제도인데
우리 실무와는 잘 안 맞기 때문에 출제를 안 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선진적인 제도로서 좋은 제도예요. 그럼 이 제도의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 보장 제도예요. 예치 권고 제도라고도 하는데 이 제도가 도입된 취지가 이겁니다. 갑과 을이 부동산에 대한 거래했어요. 이 거래를 A가 소개합니다. 계약금 들어가고 중도금 다 지급이 됐어요. 근데 부동산 거래가 통상 장시간이 소요돼요. 그러다 보니까 당사자 간의 사정으로 이 계약이 깨질 수 있더라 이거예요. 그럼 계약이 깨져버리면 결국은 정상관계가 발생합니다. 갑은 몰수하고 몰수하고 돌려줄 거 돌려줘야 되는데 이자가 안 돌려주고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개공이 이제 피곤하게 되지 않습니까? 거래사고가 발생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고에 대비해서 계약금이나 중도금, 잔금을 기업, 공인중개사 또는 제3자에게 예치를 해놓는 거예요. 예치해놨다가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바로 정산하고 끝내자 라고 하는 게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 보장제도예요. 이게. 그래서 이건 이제 상당히 좋은 제도인데 이게 우리 실태와 잘 안 맞기 때문에 의무로 규정한 게 아니고 계약공사에게 예치해라 하고 권고할 수 있는 제도로 도입을 했어요. 그럼 이 제도는 거래사고를 대비하는 사전적 예방제도임을 이해할 수 있죠? 사전적 예방제도이고 미국에 사용하고 있는 에스크로우 제도라고 있거든요. 에스크로우 제도와 유사한 제도예요. 이걸 도입하기 위한 하나의 발판 규정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이 에스크로우가 뭐냐면요. 이거는 계약 이행 대행 제도라고 이해하면 돼요. 그럼 간단한 에스크로우가 뭐냐면 에스크로우업자예요. 이자가 대금 다 받죠. 그리고 등기세로 다 이자가 받아요. 그러면서 이제 권리금 이렇게 권리증서 나가면서 대금이 지급되는 겁니다. 사기도 예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도입하기 위한 하나의 발판 규정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계약금 등의 예치 공고 있잖아요. 74쪽 맨 밑에. 이게 이제 31조 1항 조문인데 이거 읽어보면 이제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럼 보시면 계약공사는 거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거래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금, 중도금 또는 잔금, 이하 계약금 등이란다. 이것을 계약공사 또는 공인사업령에서 정한 자의 명의로 금융기관, 공제사업을 하는 자 또는 신탁업자 등에게 예치하도록 거래당사에게 권고할 수 있다. 이랬어요. 그래서 이게 의무가 아닌 권고할 수 있는 제도에 불과해요. 그래서 이걸 예치 권고 제도라고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치해라 하고 권고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 읽어본 내용에 누구 명의로 예치하며 예치 명의자, 그 다음에 언제까지 예치하며 예치 기한, 예치 대상은 무엇인지, 어디다 예치할 수 있는지, 예치 기관, 이 부분이 다 언급이 됐죠. 그러면 예치 명의로는 일단 개업 공인중개사 명의로 예치할 수 있고요. 또는 이제 공인중개사 법령이 정한 자의 명의, 즉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예치 기한은 거래계약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예치할 수 있고, 예치 대상은 계약금, 중도금 당연히 예치할 수 있고요. 잔금도 예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잔금 치르고 나서 등기서류 교부를 한 달 뒤에 하기로 했다. 그럼 당연히 사고에 대비해서 예치할 수 있죠. 이걸 계약금 등이라 표현했네요. 그리고 예치기관은 돈이니까 금융기관에 당연히 예치할 수 있고, 공제사업자, 이건 협회 얘기예요. 그 다음에 신탁업자, 부동산 신탁이나 유가주권 맡아서 관리해주는 회사죠. 그러니까 신탁업자, 그 외의 기관 가능해요. 등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 등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최신관서가 금융업무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치기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요게 31조 1항에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계약공사는 거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면 자기 또는 대통령 영의 정하는 자의 명의로 거래계약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금융기관, 공제사업자, 신탁업자 등에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권고했거든요. 당사가 노하면 그냥 끝이에요. 바로 끝입니다. 자, 이때 예치 명의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대통령령에서 6명이 더 있어요. 은행의 명의로, 공제사업자의 명의로, 신탁업자의 명의로, 최신관서 명의로, 보험회사의 명의로, 계약 이행 대행 전문회사 명의로 예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요, 은행, 공제사업자, 신탁업자, 최신관서는요, 예치 명의자이자 예치기관 될 수 있어요. 은행의 명의로 은행 예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소공이나 보조원의 명의로 예치해라. 안 되죠.
매도인, 매수인, 임대인, 임차인의 명의로 예치해라. 당사자 명의로 예치해라. 안 되겠죠? 일단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 개업 공인중개사 있잖아요. 우리 법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공이 자신의 명의로 계약금 등을 예치하잖아요. 그럼 이제 개공은 여기서 의무를 부담해요. 그래서 우리 개공께서는 자신의 명의로 계약금 등을 예치한다면 이거 떼먹고 도망갈까봐 거래 당사자와 거래 안전을 위한 약정을 맺으래요. 예치 수수료 어떻게 할 거면 인출 방법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자신의 계약금, 자신의 예치금과 분리 관리하래요. 그러니까 중개사무소 운영 경비 통장 같은 거 있죠. 여기 섞어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분리 관리해야 되고 거래 당사자 동의 없이는 인출할 수도 없다라고 못을 박았고, 나아가 떼먹고 도망갈까봐 예치 금액에 해당한 금액으로 우리 개업공사는 보증까지 설정해야 돼요. 보증보험 공제 공탁의 방법으로 보증 설정하여 그 증서사본을 당사자에게 교부까지 해주라고 그랬죠, 이거. 얼마나 못 믿는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뒤로워서 예치 공고 안 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이게 여기에는 비용이 들어갈 거예요. 보증 설정까지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에 들어간 비용이 있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에 소요된 실비라고 불러요, 이걸. 그래가지고 이제 이 제도가 취득의뢰인에게 유리한 제도니까, 결국 정상 빨리 하자 그거니까, 돌려주고 끝내자 그거니까. 그래서 취득의뢰인에게 이 실비,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에 소요된 실비, 이것을 이제 취득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럼 이제 이거는 좋은 제도인 것 같은데 우리 실무상 잘 안 맞는다고 그랬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보세요. 갑은요, 계약금이나 중도금 받아갖고 다른 데 또 투자하고 있어요. 근데 제3자한테 예치해 놓는다? 우리 실태와 안 맞죠. 근데 이제 거래사고를 대비하는 좋은 제도니까 이거를 미리 수령을 해갈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사전 수령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그래갖고 매도인, 임대인은 미리 수령을 해갈 수 있는데, 이때는 이자는 금융기관이나 보증보험회사가 갖고 보증서를 끊어와야 돼요, 찾아가는 금액으로. 그래가지고 이 보증서를 예치 명의자한테 교부를 하고 미리 수령을 해갈 수 있다 그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잘 안 쓰이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번 30회 때 이 제도가 이제 출제가 됐는데, 어쨌든 우리 부동산 거래실도 잘 안 맞지만은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거는 이해를 일단 해 두시기 바랍니다, 일단.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게 바로 이제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 제도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자, 그러면 이제 개업공사 등의 의무 끝났죠. 그래서 이제 확인 설명, 거래계약서 작성, 손해배상과 보증 설정, 그 다음에 금지행위, 이 부분들 이해를 꼭 해두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77쪽 가보실까요? 보수, 교육 및 보칙, 협회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과목 공인중개사법 이제 후단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후단 쪽으로. 그럼 이제 개업공사의 보수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죠. 보수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들어가겠습니다. 이건 뭐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쉽게 이해를 하십니다. 그럼 개업공사의 보수에 관한 부분인데, 개업공사의 보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하나는 중개보수가 있거든요. 또 하나는 실비가 있어요. 중개보수는 중개 업무에 대한 대가예요. 실비는 비용을 보상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중개보수와 실비는 성격을 전혀 달라하기 때문에 중개보수 외에 실비를 받았다 하여 이건 절대 보수 추가가 아니에요, 일단은. 그래서 일단 두 가지로 나눠져 있다는 거 이해를 해 두시고요. 거기 우리 교재에 말이에요, 그 지금 77쪽에 중개보수 청구권이란 말 나와 있죠. 중개보수 청구권. 자, 이 부분을 일단 이해를 해 두시는데, 중개보수를 달라갈 수 있는 권리죠. 뭐 시험에 요즘은 이론적으로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잘 출제 안 하는데, 그 중개보수 청구권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중개보수를 달라갈 수 있는 권리예요. 잠깐 따져볼까요? 이 토지를 갑이 개업공사 A한테 팔아달라고 의뢰한 날짜가 12월 5일이었어요. 을이 토지를 A에게 구해달라고 한 날짜는 12월 10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둘 사이에 계약이 성사가 됐죠. A의 중개로 말미암아. 계약 체결은 언제 됐냐 하면 12월 15일 날 됐어요.
그리고 잔금은 언제 치기로 했냐면 다음에 1월 15일 날 잔금을 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보수를 달라갈 수 있는 권리, 이게 언제 발생이 되고 언제 행사되면 소멸되느냐, 바로 이 문제예요. 발생에 대한 부분을 따져볼까요? 보수청권의 발생. 갑에 대해야만 따져봅니다. 12월 5일 날 발생됐다. 아니, 보수청권은 계약 체결일인 12월 15일 날 발생됐다. 아니다, 잔금 시인 1월 15일 날 발생이 됐다. 언제 발생됐을까요? 계약 체결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보수를 달라갈 수 있는 권리 자체죠. 이거는. 그래서 이제 우리는 12월 5일 날 갑에 대해 발생한 걸로 보고 있어요. 중개 의뢰 받을 때 아예. 그다음에 의뢰에 대해서는 12월 10일이겠죠 그럼. 그래서 중개보수청권의 발생은 중개 계약을 할 때 이미 발생이 됩니다. 그럼 행사는 언제 하느냐? 중개가 완성되면 행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중개 완성 시점이 계약 체결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때 행사가 가능합니다. 거래 계약 시죠. 그럼 잔금과는 전혀 관련이 없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때 발생이 되고 이때 행사 시점에 와 있는 거예요. 다만 지급 시기만 당사의 약정이 없다면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 잔금시로 미뤄져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되고 이론적으로는 거래계약 체결되면 전액을 다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자, 그럼 이제 소멸에 관한 문제로 넘어가는데, 만약에 이렇게 청구권이 발생이 됐는데 체결된 계약이 개업 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해제가 되거나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됐잖아요. 그럼 이때는 소멸해버려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토지에 대하여 소송 제기된 사실인데 이 사실을 A가 숨겼어요. 그런 바람에 계약이 성사됐는데 후일, 을이 그 사실을 알게 됨으로써 이 계약을 깨버린 겁니다. 그럼 결국은 A의 고의 과실로 계약 깨진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받은 금액이 있다면 돌려줘야 돼요. 못 받은 금액이 있다면 소멸했기 때문에 더 이상 청구를 못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청구권의 발생, 행사, 소멸하는 문제였는데, 그럼 거꾸로 해서 가면 개공의 고의 과실이 아닌 당사자 간의 이행지체, 중도금이나 잔금 지급을 계속 지체하는 거예요. 그러는 바람에 이 계약이 해제가 되거나 무효가 되거나 취소했다. 그러면 이때는 소멸한다 안 한다? 보수청권 소멸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우리가 계약 체결한 다음에 계약이 깨지면요 상당히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실무적으로 많이 받는데 이론적으로는 보수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법으로 가기 싫으니까 일단은 그냥 다시 중개하고 말고 이제 그렇게 넘어가는데, 보수가 크잖아요. 그럼 가끔가다 법정으로 가요. 그러니까 개공의 고의 과실이 전혀 없는데 당사자 간의 이행치로 계약이 깨져버렸다. 그럼 이제 법정으로 가끔 가는 일이 있습니다. 보수가 컸을 때는. 그때는 이제 그 기여도에 따라서 판사가 재량껏 지급해라 하고 이제 판단을 하죠. 이거는. 자, 그럼 이제 중개 보수 청구권에 대한 내용을 다 봤고요. 이제 그 밑에 그 중개 보수 계산 방법이 있는데 요건 조금 이따 보기로 하고요. 먼저 봐야 될 점이 79쪽을 펴보세요. 79쪽에 중개 보수의 보수의 범위라고 5번에 있죠. 법정 보수율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을 먼저 보고 계산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그 보수의 범위를 먼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거기 지금 빼곡하게 설명이 돼 있는데 이게 바로 설명을 드리죠. 중개 보수의 이거는 이제 범위에 관한 문제예요. 범위에 관한 문제인데 중개 보수의 한도에 관한 문제입니다. 한도라는 것은 이 범위를 절대 초과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도 정하는 방법을 정확하게 이해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법 32조에서 지금 어떻게 기준을 두고 있냐면 주택에 대한 중개 보수 이거하고 주택이 아닌 물건 이걸 주택 외라고 그래요.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 보수 한도 두 가지로 크게 나눴어요. 이렇게. 물건이 주택이냐 주택이 아니냐 이렇게 나눠갖고 주택에 대한 중개 보수 한도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세부 내용은 시도 조례로 정한다 이랬어요. 그럼 주택에 대한 중개 보수는 그 얘기 아니에요? 우리 시행규칙 국토부령에서 일정 범위를 제시를 해주고 이 범위 내에서 세부 사항은 뭐가 정하고 있어요? 시도 조례가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택에 대한 중개 보수는 개공은 시도 조례가 정하고 있는 범위를 절대 초과하면 안 됩니다. 그럼 국토부령이 정하는 주택에 대한 중개 보수 한도는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죠.
당사자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거래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주택의 매매 계약 교환 계약이었어요. 매매 교환의 경우는 거래 금액의 1천분의 9를 한도로 하고 이랬어요. 1천분의 9는 0.9%죠. 그리고 임대차 등이다. 임대차 등의 경우는 이 주택의 임대차 등의 경우는 거래 금액 1천분의 8, 0.8%를 최고 한도로 해줬죠. 국토부령에서. 그래가지고 이 범위 내에서 다시 시도조례가 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 한도는 국토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도조례를 정하고 있고요. 주택이 아닌 중개상물 있죠. 이것은 국토교통부령이 직접 그 한도를 정하고 있어요. 이건 그래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주택이 아닌 물건은. 그래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이 아니라는 거. 이해를 일단 해두시고. 이때 주택이 아닌 물건은 다시 두 가지로 나눴네요. 그래가 주택이 아닌 중개사물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나눴는데 하나는 오피스텔. 그 다음에 오피스텔을 제외한 나머지 물건. 이렇게 나눴어요. 오피와 오피 외로 나눴습니다. 그럼 이 오피는 모든 오피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전용 면적이에요. 전용 면적 기준 85제곱미터 이하짜리 오피로서 전용 입식 부엌과 화장실을 갖춘 거를 얘기합니다. 이른바 주거용 오피예요. 그럼 전용 85제곱미터 이하짜리라면은 85제곱미터라면 평으로 한 사람은 25평이죠. 분양 면적은 전용 면적 85제곱미터라면은 우리 아파트 같으면 이제 32평, 35평형 이렇게 부르는데 오피스텔은 전용률이 낮기 때문에 전용 면적 오피스텔이 한 85제곱미터 되면요. 이건 40평형이에요. 40평형이 넘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되죠. 그러면 이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짜리 오피는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면 당사자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이 오피스텔의 매매 교환 계약 있잖아요. 이거는 거래 금액의 1천분의 5를 한도로 한다 그랬어요. 0.5%. 임대차 등이잖아요. 거래 금액이 1천분의 4, 0.4% 한도로 한다 그랬고 이 범위 내에서 의뢰인과 협의한 금액을 받아라 하고 국토부령이 직접 정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게 바로 이제 반값 보수 얘기 나왔을 때 반토막 난 거예요. 원래 오피스텔 전부 다 0.9%였거든요. 이게. 그럼 나머지 오피를 제외한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물건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해당하는 게 상가가 있고 토지도 있고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이 있잖아요. 이것은 오피 외로 지금 분류되는데 주택이 아닌 물건 중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요. 우리 국토부령이 당사자 쌍방 각각 받되 거래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거래 금액의 1천분의 9, 0.9% 범위 내에서 의뢰인과 협의한 금액을 받아라 그랬어요. 일방 최고 0.9%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상가, 토지,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에 대한 중개보수는 매매교환 임대차라는 거래 유형이 구분이 없네요. 이걸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상가 임대차 중개하든 매매 중개하든 저당권 중개하든 토지 임대차 중개하든 매매 중개하든 관계없죠. 모두 일방 최고 0.9예요. 그럼 양쪽 모두를 중개했다면 거래 금액 1.8%가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조금 짭짤합니다. 짭짤해요. 이게. 그래서 그 점을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이 한도 정하는 방법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걸 반드시 이해해 두셔야 됩니다. 이해를 해 두셔야 되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보수표를 게시를 해야 되잖아요. 게시할 때 주택에 대해서는 시도조례가 정하는 범위를 게시해 주고 주택이 아닌 물건은 국토부령이 직접 정하니까 자기가 그 한도액표에다가 받을 한도를 명시하래요. 명시하에 게시해 주고 게시된 이유를 초과해 받아서는 안 된다 그랬죠. 근데 중개사무소 가셔가지고 나는 상가 임대차는 0.7%만 받겠다. 이렇게 게시해 놓은 거 보셨어요? 괜히 0.7% 게시했다가 0.9% 받아보면 바로 초과해요. 이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부분 0.9%로 게시를 해놨죠. 그래서 이제 한도 정하는 방법 이렇게 해두시고 그럼 이제 우리는 시도조례가 정하고 있는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 한도액표를 봐야 되잖아요. 봐야 되는데 이제 우리는 기초과정이니까 그 시도조례표는요. 나중에 기본서가 나오면 시도조례표를 한번 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국 지금 17개 시도가 있는데 17개 시도가 원래 주택에 대한 보수에 대해서 틀릴 수 있잖아요. 근데 현재 지금 전국 통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3년 전에 반값 중개보수 얘기 나오면서 국토부에서 만들었고 쫙 뿌려버렸어요. 그런 바람에 전국의 시도조례가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지금. 이게. 그래가지고 이제 상당히 지금 현재 많이 사실은 이제 우리 개업공사들이 보수에 대해서 조금 그때 이제 피해를 좀 봤어요. 그래서 구간 때 뭐 3억, 임대차는 3억 이상은 다 0.8%였는데 이게 반토막 났어요. 3억 6억대. 그 다음에 이제 매매는 6억 이상은 0.9%였는데
6억, 9억대가 생기면서 이것도 반토막 났습니다. 그래갖고 어쨌든 타격이 실무에서는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조례가 정하고 있는 그 한도액표는 나중에 이제 보기로 하고요. 그럼 이제 계산 방법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고 하는데 다시 77쪽으로 가보세요. 그럼 이제 77쪽에 중개보수의 계산 방법인데 오늘은 일단 이론적인 내용만 언급을 하고 일단 지나가겠습니다. 그럼 중개보수의 계산식은 일단은 거래 금액에다가 이 중개보수 요율을 곱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산출액이 나오거든요. 산출액이 나오는데 우리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에 대해서는요, 시도 조례를 보게 되면 한도액이라는 게 있어요. 주택에 대해서는 한도액. 그래갖고 한도액이 있는데 요 금액을 더 이상 못 받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도액이 있는데 한도액과 비교하여 산출액을 비교하여 항상 적은 거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산출액이 더 크면 한도액 받아야 되고 한도액이 더 크면 산출액 받아야 되고 둘이 같으면 아무거나 받아도 돼요. 이때 거래 금액을 무엇으로 할 거냐? 이거는 거래 유형에 따라 달라지죠. 거래 유형에 따라. 그럼 거래 유형이 만약에 매매였잖아요. 그럼 거래 금액을 뭘로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매매 대금으로 해야 되죠. 뭐 문제 없어요. 이거는 매매 대금으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거래 유형이 매매였다. 그러면 이때는 이제 지금 현재 그 78페이지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매매 대금으로 하면 됩니다. 그럼 이제 그 매매 부분에 분양권이 지금 같이 있잖아요. 같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분양권에 매매를 했다. 분양권이 거래 유형이었어요. 그러면 분양권의 경우는 거래 금액을 뭘로 해야 되느냐? 분양권은 분양가가 있죠. 그 다음에 이른바 P가 있잖아요. P. 이게 있는데 분양권의 경우는 거래 금액을 분양 금액으로 하면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되고 이미 납입한 금액, 기납입금이죠. 계약금, 이미 납입한 중도금. 그 다음에 여기다가 P를 프리미엄이라고 불렀죠. 프리미엄. 이게 P예요. 이 P가 요 P가 아니죠. 프리미엄 할 때 P예요, 이거. 그래서 이제 기납입금의 프리미엄 합산금액으로 한다. 그럼 예를 들어서 분양권은 거래금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이제 분양가가 5억이었어요. 5억이었는데 여기에 계약금 5천 들어갔어요. 1차 중도금 1억이 납입이 됐고 여기에 P가 5천이 붙은 거예요. 그럼 중개보수 기준되는 총 거래금액 얼마? 2억이 되는 겁니다. 2억에 따라 이제 주택이냐, 상가냐, 오픈이냐에 따라서 그 요율을 곱해주면 돼요. 일단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이 분양권에 대해서는 일단은 실무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원래 이제 분양권은 법정보수를 계산해 보면 100만 원도 안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지역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분양권은 대다수가 일이 너무 많아요. 명의 변경 절차 같이 다녀야 되죠. 대출 승계할 때 같이 다녀야 되죠. 하루 종일 스케줄이 다 비어야 되거든요. 분양권 점검할 때는. 그러니까 일이 많기 때문에 이제 통상적으로 분양권 같은 경우는 법정보수로 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기본적으로 출발 자체를 100만 원 이상으로 가는 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자세한 내용은 이제 후일 제가 더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어쨌든 분양권은 실무에서 굉장히 보수에 대해서 심각합니다. 다 초과해요, 다 초과. 다 초과합니다. 대법원에서 이렇게 기납입금의 프리미엄으로 하더라 이렇게 해석하는 바람에 아주 분양권 전매할 때 아주 애를 많이 먹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래서 일단 분양권은 분양금액으로 하면 안 되고 기납입금의 프리미엄으로 간다는 거 이해만 일단 해두세요. 그 다음에 거기 매매계약을 포함한 점유계정이란 말 나와 있죠. 이거 이제 순서대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매매의 경우에 점유계정이라는 게 있는데 이때는 보수를 어떻게 받았느냐. 바로 이 문제가 있어요. 민법 시간에 점유계정을 공부할 텐데 이제 점유계정이 이거예요. 갑이요 을한테 아파트를 팔았거든요. 이 매매계약을 개공이 중개한 거예요. 아파트에 대해서. 근데 이와 동시에 을을 임대인으로 갑을 임차인하는 임대차 계약까지 소개한 거예요. 이게 점유계정이에요. 즉 갑이 을한테 아파트를 팔고 임차인으로 주저앉은 거죠. 이걸 점유계정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때 매매계약서, 임대차 계약서 따로 써지지만 보수는요 매매만을 적용하여 받습니다. 임대차까지 받아버리면 보수 초과해요. 점유계정의 경우에. 그럼 이제 세 가지 요건을 다 충족해야 돼요. 세 가지 요건이라는 게 동일 중개대상 물의해야 됩니다.
동일 당사자여야 돼요. 그리고 동일 기회여야 됩니다. 동일 기회, 매매를 포함한 그 외의거래 함께 했잖아요. 그럼 뭐만 적용한다? 매매만 적용한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요. 팔고 임차인으로 주저앉은 증거, 점유계정. 요것만 매매를 적용합니다. 근데 실무적으로 이런 경우는 흔치 않죠. 흔치 않고 차라리 실무적으로 이게 더 많아요. 예를 들어서 갑, 을 사이에 아파트 매매를 중개합니다. 임대차 계약은 병고하는 거예요. 그럼 을로부터 매매 따로 임대차 따로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건 동일 당사 요건을 충족 못한 거예요. 그래서 동일 물건, 동일 당사자, 동일 기회, 매매를 포함한 그 외의 거래 함께 했을 때는 매매만 적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경우는 을로부터 따로따로 받을 수 있겠지만 역시 이제 이때는 임대차에 대해서는 대폭 이제 할인을 해주겠죠. 그러니까 을한테 아파트 사주고 임차인 넣어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례가 더 많죠. 자, 그럼 그 정도 감 잡아두시고, 그럼 이제 거래 유형이 전세라면 전세금으로 하면 돼요. 이건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없고, 임대차가 문제죠. 임대차는 거래금을 뭘로 해야 되느냐? 임대차는 보증금이 있잖아요. 더하기 월 차임이 있죠. 이게 월세예요, 월세. 곱하기 100하여 합산합니다. 거래금액 산정방식이 이렇게 돼요. 임대차는 월세 곱하기 100이다. 그러면 이 100이라는 숫자가 어디서 나왔을까? 100이라는 숫자가 이게 예전에 우리가 그 보증금을 월세로 돌릴 때 있잖아요. 실무에서 월 일부이자를 쳤었어요. 일부이자. 일부는 1%. 연리로 따지면 12%예요. 이렇게 전환시켰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전세에 8천만 원을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보증금이 5천밖에 없는 거예요. 3천만 원 월세로 전환시키잖아요. 그럼 월 일부이자 3천이면 일부이자가 얼마예요? 30만 원이에요. 거기다 곱하기 100을 버리면 다시 3천 나오죠. 거기서 100이 나온 거예요. 이게. 그럼 이제 임대차는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럼 예를 들면 보증금 5천에다가 월 차임이 30만 원 있었어요. 그럼 곱하기 100하에 합산하면 이게 3천 나오잖아요. 더하면 8천 나오는 거죠. 거래 금액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100이라는 숫자가 거기서 나왔어요. 근데 이렇게 바뀐 방식은 2006년도부터 바뀌었거든요. 그 중개법 시절에 이게 어떻게 돼 있었냐면 월세 곱하기 계약기간 월수였어요. 월수. 그러면 주택임대차라면 통상 여기가 24가 곱해졌겠죠. 상가임대차라면 통상 12가 곱해졌을 거예요. 근데 이게 느닷없이 2006년부터 100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갖고 소액임차인이 중개보수가요 무려 한 3배 정도가 뛴 거예요. 실제로 소액임대차에서. 그래갖고 너무 비싸졌다 그래갖고 소액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임대차는 원 방식이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으로 가는데, 요렇게 계산한 금액이 만약에 5천만 원 미만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소액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70으로 하죠. 다시 해야 돼요. 70으로. 이 70이라는 숫자는 적당히 낮춘 거예요. 그냥 너무 세졌다 해갖고. 그래갖고 월세 곱하기 70으로 계산해야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보증금 2천에다가 월세가 20만 원이었다. 그럼 이거 얼른 계산해서 4천이죠 지금. 그러니까 5천만 원 미만 된 거예요. 그럼 이때는 보증금 2천 더하기 월세 20만 원 곱하기 70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게 1,400이니까 합산 3,400이 나와요. 4천만 원 해버리면 바로 보수 추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제 주의해야 돼요. 그러니까 임대차는 대원칙이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으로 하는데, 그렇게 계산한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 나왔을 때는 월세 곱하기 70으로 한다는 점. 이 점을 일단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일단 임대차 여기까지 이제 감을 잡아두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계산 방법론에 대해서만 일단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재 그 79쪽에 있는 내용 거기까지 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저 교환 거래가 4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거래 유형이 교환이었어요. 그럼 거래 유형이 교환의 경우는 교환은 서로 맞바꾸는 계약이죠. 그럼 거래 금액이 두 개가 서로 틀릴 수 있어요. 이때는 교환은 거래 금액이 큰 것 기준입니다. 일단. 그럼 예를 들어서 아파트 5억짜리하고 단독주택 4억짜리를 맞바꾸는 거예요. 그럼 5억의 기준 한다는 얘기죠, 이거. 큰 것 기준이니까. 왜 그랬냐면 이 5억짜리 주는 사람은 5억짜리를 줬잖아요. 그러니까 5억에 따른 보수 물어야 되고,
단독주택 4억짜리 주는 사람은 5억짜리를 받았으니까 5억에 따른 보수를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경우에 이제 민법 시간에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겠지만 단독 4억짜리 주는 사람은 금액을 맞춰주기 위해서 플러스 1억 하잖아요. 이 1억을 보충해 준 거죠. 그래서 이걸 보충금이라고 해요. 근데 보충금은 우리 중개보수 계산할 때는 가산하지 않습니다. 순수가액만 비교해서 큰 것 기준이에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만 이해를 해 두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계산 방식 이제 다 봤네요. 다 봤고, 나머지 이제 여기서 잠깐 참고로 중개보수의 지급 시기가 있거든요. 중개보수의 지급 시기는 당사자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잖아요. 그러면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잔금시로 가요. 이것도 이론적으로 잘 안 맞는 얘기입니다. 중개 완성이 되면 전액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렇게 이제 못을 박아놨으니까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고 했고,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요 영수증 교부 제도가 없어요. 우리는 이제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중개보수 봤을 때 영수증 교부 제도를 폐지해 버렸는데 우리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소득세법의 규정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소득세법에서는 사업자들은 보수를 받게 되면 반드시 영수증 발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쪽에서는 폐지한 거예요. 그리고 참고로 우리는 고소득 직업군으로 분류되어 있어요. 소득세법상.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고소득 직업군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이때는 또 현금 영수증 있잖아요. 가맹점으로 모두 가입해 줘야 되고, 현금 영수증 의무적으로 10만 원 이상 보수를 받게 되면, 현금으로 받게 되면 무조건 발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신고표 상금이 20만 원이 20%나 돼요. 안 끊어준 금액에. 그러니까 현금 영수증 반드시 발행해야 되죠. 그래서 영수증제도 우리는 폐지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참고로 조그맣게 이제 우리 보충학습 이런 부분들에 지금 써 있는데 80페이지 81쪽에 보충학습 그 두 개가 있잖아요. 거기 이제 써 있는 내용인데 이것도 이제 아무래도 처음이니까 감을 잡고 가야 되는데, 복합 건물의 경우는 어떻게 적용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1층이 상가였고요. 2층이 주택이었어요. 근데 이게 통건물이었어요. 이게 상가주택이죠. 수익형 부동산. 이게 각각 등기가 돼 있다면 이제 각각 계산 나눠 갖고 이제 해주면 되는데 이게 하나의 건물이었다는 얘기죠. 이때는 어떻게 이제 보수를 제공하냐면 주택의 면적을 기준으로 해요. 그래서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잖아요. 그럼 전체에 대하여 주택으로 합니다. 주택 적용해야 돼요. 주된 용도로 간다라고 생각이 일단 되는데 주택을 기준으로 했다는 게 조금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그럼 둘이 면적이 같았어요. 여기도 50이고 상가도 50이었다. 같다면 전체를 주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택 면적이 2분의 1 미만이라면 전체를 상가로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81쪽에 있는 내용이고요. 그럼 80쪽 보충 부분에는 어디 조례를 적용할 거냐? 이런 얘기가 있을 수 있죠. 주택의 소재지 시도 조례와 중개사무소 소재지 시도 조례가 틀려요. 그럼 어디를 기준으로 할 거냐? 이 문제가 있죠, 또. 이게 80쪽에 있는 내용인데, 보충학습 부분에. 예를 들어서, 경기도 광명시에 사무소신 개업공사가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있는 주택을 중개한 거예요. 그럼 물건지 조례인 서울시 조례를 제공할 거냐? 아니면 사무소 기준인 경기도 조례를 제공할 거냐? 이 문제가 생기는데, 어디 기준하는 게 합리적이냐면, 법리적으로 가면 물건지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이건 굉장한 불편을 초래할 수 있죠. 중개할 때마다 물건지를 적용한다면 저쪽 조례 확인해야 돼요. 불편하죠. 또 의뢰인은 경기도 광명시에 있는 사무소를 찾아왔기 때문에 이 사무소에는 경기도 조례가 게시가 돼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주택 소재지 시도 조례와 사무소 기준 시도 조례가 틀리면 기준을 뭘로 한다? 사무소로 통일해요. 그렇다면 분사무소는 분사무소 기준하는 게 맞겠죠? 주된 사무소가 아니고 그 분사무소를 손님이 찾아갔으니까. 그래서 일단 이런 내용들도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실비가 지금 나오고 있죠. 81쪽에. 실비는 그래서 비용을 보상해 주라고 했는데, 일단 이 실비는요,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권리관계 확인에 소요된 실비가 있고요. 또 하나는 계약금 등에 관한 채무 이행 보장에 소요된 실비가 있어요.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제도가 실비가 이게 왜 들어왔는지를 이해해야지만 부담자를 조금 기억할 수 있어요. 권리관계 확인에 소요된 실비는 왜 들어왔냐면, 우리는 확인 설명하면서 말로만 하면 안 되죠. 설명의 근거자료 제시해야 돼요. 그럼 근거자료라는 게 각종 공부였죠.
이거 발급받으려면 돈 들어가잖아요. 징집대 같은 거. 이거 물어주고자 하는 취지예요. 그 다음에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의 소요실비. 이거는 아까 예치 권고 제도를 오늘 공부했는데 예치 권고했을 때 개공이 자신의 명의로 예치하게 됐을 때 보증 설정 같은 거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치에 관련된 비용이에요. 이걸 물어주고자 하는 취지예요. 그러면 권리관계 확인에 소요된 실비는 것은 결국 공부 관련 발급 비용이니까 지물건을 팔려고 우리가 미리 공부를 발급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도인이나 임대인이 부담해야 되죠. 그래서 이거는 권리 이전 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라고 돼 있고,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에 소요된 실비가 발생했어요. 이거는 취득 의뢰인에게 유리한 제도이기 때문에 여기에 발생된 실비는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에 소요된 실비는 취득 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걸 부담자를 크로스로 내버리면 이제 틀린 거죠. 그래서 제도의 취지를 일단 감을 잡고 계세요. 여기까지.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중개 보수와 실비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여기까지가. 자, 그럼 요 정도 이제 감을 잡아 두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여기까지 하시고 교육 및 포상금 제도는 다음 시간에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고생 많으셨고요. 건강 유의하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